송나영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나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3대 특검법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내란, 김건희, 최상병 특검법인데요.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번 결정이 지난 6.3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 정부에서 거부권을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됐다고 강조했는데요. 공포안에 담긴 특검 규모는 내란 특검법 최대 267명, 김건희 특검법 최대 205명, 최상병 특검법 최대 105명에 달하며 수사기간도 최대 170일까지 가능합니다. 3대 특검이 본격적으로 출범하게 됐는데요. 이제 시작이죠. 특검 인력 구성부터 수사범위 선정도 관건입니다. 용도 3위로 끝나는 일 절대 없어야겠습니다. 안동문화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인간은 주로 먹는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3가지. 그리고 소화한다. 위, 상부, 하부, 소장에서 3단으로 3가지 성분이 3단 맞춤 소화. 이제 소화제는 3단 캡슐이다. 다제스, 한림제약, 약국에서 다제스. 남대구 IC까지 자동차로 15분. 대형 물류와 상류시설로 다양한 업종 입주가 가능한 영호남 물류 클러스터.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광주까지. 동고령 IC 물류단지. 입주 문의 054-956-7241. 시행 주식회사 미래산업개발. 6월 10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 엄마의 마음으로 바라본 세상사 김세롬의 세상맘사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해 경상북도에서 내놓은 대책들 살펴봅니다. 이어서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거든요. 많은 애청 바랍니다. 젊은 엄마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 김세롬의 세상맘사 안동시의회 김세롬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여당 시의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라디오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 마음이 편안한 세상, 살기 좋은 세상을 꿈꾸는 안동시의원 김세롬입니다. 네, 오늘 저희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송 아나운서님, 지난 주말은 정말 오랜만에 주말다운 주말이었다, 이런 생각 좀 들지 않으셨나요? 네, 그렇죠. 저도 들었어요. 네, 정말 제대로 쉼다운 쉼을 정말 오랜만에 쉰 것 같습니다. 작년 12.3 비상계엄 이후에 온 국민이 불안에 떨었는데 이제 국정이 좀 안정화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김세롬의 세상맘사 안동 표심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사실 이번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서 선거운동하느라 많이 바쁘셨죠? 네, 거의 잠을 못 자서 그 피로가 누적돼서요. 사실 네. 지금도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잠깐만 짬이 나면은 바로 막 잠이 막 쏟아져서요. 네. 금방 지금 자라하면 사실 한 30초 내로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피로가 네. 쌓이셨군요. 네. 그런데 이번에 또 의원님이 송현 오거리에서 인사하시는 걸 조국 혁신당 차규근 국회의원이 찍어서 올렸는데 그게 6,000회가 조회수가 넘었다면서요? 아, 예. 그 차규근 국회의원님, 이번엔 참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을 왜 도왔냐라는 생각도 많이 하실 텐데, 네. 조국혁신당에서 이번에 후보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 선거운동을 같이 도왔거든요. 네. 그러면서 차규근 국회의원님이 이제 안동에 이제, 선거운동 유세를 이제 오셨다가 저랑 같이 이제 인사하는 게 옆에 있는 게 제가 우연히 그 영상이 찍혔는데, 안동의 김세롬 기피 인물 하면서 예각 인사는 밀리지 않는데 하면서 올렸는데 그 조회수가 쉽게 말하면 요즘 유행어로 터졌다 하시죠. 네, 터져서 그렇죠. 좀 인기가 좀 되었습니다. 네. 어마어마했는데 저도 사실 봤거든요. 아, 진짜요? 이렇게 직접 뵈니까 더 신기하기도 한데요. 네. 그게 그렇게 인사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요. 네. 하다 보면 자꾸 그렇게 숙이게 되고 저도 허리가 아파서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은데 네. 자꾸 그게 땅에 자꾸 머리가 닿게 돼요. 자꾸 하다 보면은. 그렇군요. 네. 그런 비화까지 들려주셨는데 이쯤에서 하나 여쭤볼게요. 사실 직접 현장에서 뛰셨으니까 네. 딱
의원님만 진짜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번 대선 유세 중에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은 지지 유세가 있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몇 가지가 있는데 사실 뭐 의료대란 관련해서도 사실 저희 아버지가 의료대란의 피해자셔서 네. 그 얘기를 하기도 했고 뭐 노령연금 확대라든지 이런 공약도 얘기했는데요. 비상계엄 얘기를 좀 드렸었어요. 그 얘기 관련해서 짧게 얘기 드리면은 네. 제가 실제로 다녀보니까 어르신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아이고 새로모나 비상계엄 고작 2시간인데 그거 갖고 왜 이카노 이런 분들이 정말 많으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제가 이제 마이크 잡고 위에 올라가서 얘기했죠. 트럭 위에서 비상계엄은 우리 국민들이 정말 목숨 걸고 장갑차 앞에 들어 누워서 막아낸 것입니다. 어르신들 하면서 쭉 설명드린 게 어르신들이 이야기하시는 고작 그 2시간이 수치로 제가 경제적인 효과로 말씀드릴게요 라면서 말씀드린 게 그 비상계엄이 그 GDP라는 숫자를 뉴스에서 많이 보시는데 GDP로는 6조 한 2천억 4천억 이렇게 날아갔다고 하는데 6조 원 정도가 나갔다고 하는데 네. 사실 이게 1십 100천 만 10만 하면은 공이 한 12개 정도 붙는 숫자예요. 그래서 이 6조가 사실 얘기에서는 아무도 그냥 와닿지 않는 숫자거든요. 저만 그렇죠. 해도. 그런데 이 6조가 어느 정도 금액이냐면은 이제 뭐 우리 코로나 때 집집마다 받은 그 민생회복지원금 있잖아요. 네. 그걸 이제 집집마다 환산했을 때 5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금액이더라고요. 아. 그만큼의 돈이 2시간 만에 날아간 거다. 고작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말에 대해서 고작 2시간 사실 그거 말고도 비상계엄에 대해서 얘기할 게 정말 많지만 비상계엄에 대해서 2시간 갖고 왜 그러냐는 말씀하시는 분들 앞에서 금액으로 환산해서 설명해드리는 일을 좀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시민분들이 또 그런 부분에 또 와닿으시는 분들도 있으셔서 네. 유세차에서 내려온 후에 일부러 찾아오셔서 그게 진짜냐 하신 분도 있고 제 번호 아시는 분들은 전화 오셔서 좀 더 설명해 달라 하시는 분도 있고 하셔서 좀 설명을 좀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그렇군요. 네. 2시간 비상계엄에 GDP 6조 날아간 거. 이건 결국 뭐 국민이 갚아야 되는 돈이니까. 그렇죠. 어마어마한데요. 이번 대선 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지역을 유독 많이 찾아왔습니다. 네. 박찬대 의원은 조부모님이 안동 출신이다. 이렇게 네. 하면서 찾아오기도 했고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안동의 며느리다. 이렇게 하면서 안동을 찾았어요. 예, 맞아요. 박은정 의원이 그 부군 되시는 분이 그 제 지역구인 그 북구중학교도 나오셨고 아, 안동고등학교도 나오셨고 진성희 씨 영국파이신 그 이종근 검사님이시고 지금은 이제 변호사로 활동 중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그 박은정 의원님이 대선 때 안동을 3번이나 방문해 주셔서 함께했습니다. 박은정 의원님은 이제 옥동에서 골목 경청한다고 해서 약간 그 본인 그 계정으로 유튜브 라이브를 하지요. 잠깐 네. 실시간 생방송도 하셨는데 20분 동안 했는데 그거 보시고 용상동이랑 감당동에서 일부러들 막 오셔서 사진 찍고 가시고 하셨고요. 그 외에도 뭐 박범계 장관님이셨죠. 지금 네. 현재 국회의원님, 서미야 의원님, 뭐 서영교 의원님, 뭐 임미애 의원님 등 정말 많은 분들이 이번에는 함께 해주고 가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는데 네. 딱 기억에 남는 일화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성과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크론병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크론병. 그 장에 조금 좀 그 질환인데요. 네. 그 희귀병입니다. 그 크론병 한우 어머님들이 그 안동에도 있으셔요. 그래서 그분들이랑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그분들이 윤 정부 때 갑자기 이게 끊겼어요 하면 연락을 주고받는 와중에 갑자기 여가위 위원이세요. 서영교 의원님이. 서영교 의원님 안동 방문이 확정되었다라고 얘기하셔서 잠깐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마련이 되었고 운 좋게 그때 또 그 경북대학교의 강빈 교수님이 그 의사계의 현빈이라고 좀 들렸는데 네. 그 강빈 교수님도 함께 와주셔서 아하. 안동에서 잠깐 자리를 하셨는데요. 하면서 그 윤석열 정부 때 희귀병의 지원을 병의 중증의 유무에 관계없이 무조건 1년만 지원하고 한 다음에 그다음 제한을 하는 사안이 이제 발의된 거를 네. 잘 모르고 있던 부분들이었는데 그걸 얘기를 드렸고 그러고 한 다음에 한 5일인가 7일인가 있고 난 다음에 당시 이재명 후보죠. 지금 대통령이시고 당시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 희귀 질환자 조기 진단과 적기 치료를 국가가 보장하겠다. 국민 생명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제일 책무라는 공약이 추가적으로 발표되어서 희귀 병환자 보호자분들 정말 좋아하셨고 이후에 5월 31일 날에 그 서영교 의원님이 한 번 더 오셨을 때 제가 의원님 이거 정말 감사합니다 하니까 네. 그 서영교 의원님이 김새로운 의원이가 잘하세요 하면서 안동
안동에서도 정말 책임지고 앞으로 잘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셔서 네. 제가 책임감도 느끼게 됐는데 정말 그 목소리 하나에도 놓치지 않는 부분에서 상당히 좀 감동을 좀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일하는 정부가 돌아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이제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으니까 국민을 위해서 잘 일하는 게 중요할 텐데 저희가 이번 대선 결과를 좀 볼게요. 이번 네. 21대 대선 결과를 보면 대구는 23.22%, 경북은 25.52%로 최저를 기록했단 말이죠. 그중에서 안동의 표심은 어땠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안동의 표심의 변화라고 제가 주제를 말해서 정말 궁금해하실 건데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와 뭐 22대 국회의원과 뭐 최근에 있었던 21대 대통령 선거치를 다 봤는데 크게 비교하기 좋은 걸 제가 보니까 20대 대통령 선거와 이번에 한 21대 대통령 선거의 결과치를 좀 갖고 와 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최근 벌어진 굵직한 선거를 두고 비교를 해볼게요. 안동의 표심 변화 살펴볼 텐데요. 일단 지난 대선 안동에서 더불어민주당 29%, 국민의힘이 67%의 득표율을 올렸고 네.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28%, 국민의힘이 67%의 득표율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31%로 올랐고 국민의힘이 61%로 떨어졌는데 국민의힘의 고정 지지율이 이번 대선에서 크게 흔들렸다. 이런 평가가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때는 후보의 고향인 그 예안면의 그 한 개의 투표소만 사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동일이었고 네. 다른 투표소는 다 국민의힘이 강세였습니다. 워낙 국민의힘이 강세 지역이기도 했었고요. 그랬고 뭐 21대 그 총선 때만은 22대 총선 때는 풍천면 제4투표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39표 차이로 앞서는 성과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네. 국민의힘 강세 지역이다 보니 뭐 투표구로 나누어 본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이기는 투표구가 거의 없었는데 이번 대선 때 그 견고한 반의 균열이 조금 세게 생기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역시 이 국민의힘 강세 지역인데 이번에는 고정처럼 나오던 국민의힘의 65% 이상의 고정표가 깨진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자료는 안동시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구별 개표 현황 자료를 보고 말씀드림을 먼저 이야기 드리고요. 네. 강남동, 송화동, 옥동은 관내 사전투표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 표가 훨씬 더 많이 나왔습니다. 이 세 지역이 이겼다는 얘기고요. 네. 이 세 지역구의 표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전투표뿐만 아니고 전체 총 투표수를 봤을 때 강남동의 경우 지난 대선 대비 민주당 득표율은 1% 상승하였고 어허. 국민의힘은 7% 하락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 이 강남동이 이번 사전투표에서는 민주당이 53%로 역대급 지지율을 보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송화동 경우는 지난 대선 대비 민주당 득표율은 2%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5% 하락했습니다. 네, 송화동이 또 우리 의원님의 지역구기도 네. 한데 현수막을 보니까 송화동은 민주당 사전투표 지지율이 48%다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네,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거 정말 큰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큰 변화지요. 사실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제 저는 균형 잡히게 이제 바뀌는 건 굉장히 좋은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옥동의 경우는 지난 대선 대비 민주당 득표율이 1% 상승하였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6%가 하락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에서 이번에 큰 편차가 생겼다고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지금 나온 지역들 외에 눈여겨볼 만한 지역은 어딜까요? 국민의힘과 민주당 득표율 차이가 5% 이내의 투표구들이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5%로 이긴 곳을 말하는 건데요. 네. 중구, 명륜, 예안면, 도산, 용상, 서구동 같은 경우는 관내 사전 투표가 이번에 동률 혹은 5%이 득표 차이로 국민의힘이 이겼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근소한 차이입니다. 5%라 해도 30표 미만, 5표 미만인 곳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근소한 차이입니다. 그럼 저희가 이 지역은 내년 지선 때 좀 그대로 이끌어 간다면은 뭐 네. 그럴 거고요. 뭐 상황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정당별로 봤을 때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지역은 어디였을까요? 정당별로가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지난 대선 대비 이번 대선에 가장 많이 오른 곳 바로 도산면입니다. 네. 5.9%가 올렸고요. 오. 그 다음이 남우면, 그 다음이 북후면,
그다음 평화동, 중구동, 임동면이 순서로 민주당이 올랐습니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한 지역도 있습니다. 네. 가장 큰 하락폭을 보인 곳이 8% 하락세를 보인 중구동입니다. 그다음에 7% 하락세를 보인 곳이 풍천면, 강남동, 남우면이고요. 그다음 6% 하락세를 보인 곳이 북구, 용산, 옥동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정당별로 봤을 때 차이가 안 나는 지역도 있었나요? 지지 정당에 대해서 크게 차이가 없던 곳도 물론 있습니다. 와룡면과 녹전면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과 지지율이 거의 흡사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내년 6월 3일이죠. 네.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21대 대선 딱 1년 후인데 이 표들이 내년에는 어떤 성적표로 나올지 기대를 해봐야겠고요. 오늘 김세롬 의원님의 맘스 생각 들어볼까요? 네, 굳건했던 안동 표심에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30년 전 안동시와 진주시는 똑같은 27만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30년 뒤 안동은 현재 15만의 도시가 되었고 진주는 40만의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변화가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절히 잘 섞이는 것이 서로를 잘 견제하고 건강한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김세롬의 세상 맘사 건강한 사회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 김세롬 의원 오늘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안동 표심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 이모저모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세롬의 세상 맘사 안동시의회 김세롬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경상북도 지정 우수 축산물 브랜드 특허받은 햄프돼지 햄프한우, 햇선 무항생제 인증 햄프돼지, 프리미엄급 햄프한우를 저렴하게 맛보세요. 대형 주차장과 70명 단체석까지. 경북도청 신도시 햄프돼지 햄프한우타운 5월 7일 오픈 054-653-6000번. 바이오 백신 전문가, 나도 될 수 있을까? 안동과학대학교에서 지역선호 변개 바이오 백신 인력 양성 과정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만 18세에서 39세 이하, 안동에 거주 중이거나 안동시 교육기관 졸업생 또는 졸업 예정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 게다가 매달 교육지원금도 지원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동과학대학교 홈페이지 한덕광장 공지사항을 확인해보세요. 문의는 054-851-3691, 054-851-3691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라디오 6시 24분 10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받는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공무원도 예외는 아닌데요. 지난해 11월 2일 고 권미란 팀장이 자살을 했습니다. 영주시 심의위원회는 윗선으로부터 부당한 문서 조작 지시를 받은 걸 비롯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걸로 판단된다.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요. 경상북도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감사관실 정현희 사무관 연결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경상북도 감사관실 청렴윤리총괄팀장 정현희 사무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달 28일이죠. 도시군 간 청렴 정책 플랫폼 청렴 동반 상승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 어떤 자리였나요? 네, 청렴 동반 상승협의회는 경북도와 도내 22개 시군이 청렴 관련 정책을 공유 연계하고 경북도 전체의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21년부터 매년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개최된 회의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고요. 아시다시피 지난해 도내 기초지자체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받던 직원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네. 이 사건을 계기로 22개 시군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한 전반적인 대응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그렇군요.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해결을 위한 도 차원의 시스템은 현재 어느 정도까지 구축돼 있나요? 네, 경북도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어느 지자체보다도 다양한 제도와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해서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광역지자체 최초로 직장 내 괴롭힘 최종 판정기구인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고요. 특히 올해는 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위원회 구성 인원과 민간 전문가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조사 심의 기능의 권고 기능을 확대하여서 실질적인 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갑질 상담 및 신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익명성 보장을 위해서 갑질 상담 안심 노무사 제도를 광역지자체 최초로 운영하고 있고요. 상담 대표번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조직 전반에 걸쳐 청렴 교육과 캠페인도 병행이 되고 있는데요. 드라마 테라피라든지 감수성 교육 등 직급별, 세대별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고 있고 조직 문화 새로 고침 캠페인 등을 통해 구성원의 인식차를 좁히고 건강한 조직 문화를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의회에서 강조된 시군과의 연계 협력 핵심 방향이 궁금한데요. 특히나 시군의 보완이 시급한 부분으로는 어떤 게 있나요? 네, 이번 협의회에서 시군과 연계 협력의 핵심 방향은 세 가지를 들 수 있겠는데요. 네. 제도적 기반 구축, 그다음에 조사 및 상담의 전문성 확보, 그다음에 신고자의 익명성 보장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시군의 직장 내 괴롭힘 대응은 경북도에 비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예를 들면 22개 시군 중에 절반 정도만 조례가 제정돼 있다든지 직장 내 괴롭힘 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둔 시군이 거의 없다거나 또 실태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곳도 많지 않은 실정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상담이나 신고, 사건 조사가 내부 시스템에 의존하다 보니 이제 전문성과 객관성, 익명성 보장에 대한 그런 제도적 장치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경상북도는 자치법규 제정, 전문 노무사를 통한 상담 및 사건 조사 체계 도입,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설치 등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갖추도록 이번에 시군에 요청하였고요. 향후에도 시군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직장 내 괴롭힘 근절과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갑질 상담 안심 노무사 제도를 언급해 주셨는데 이 제도를 시군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안심 노무사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이 민감한 갑질 사안에 대해 신고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하면서도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상담과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언까지 얻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네. 종래에는 직원들이 신고를 하고 싶어도 상담이나 신고 단계에서 신분이 노출될까 하는 우려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안심노무사 제도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었다고 보고요. 네. 또 이 안심노무사 제도를 통해서 또 예방적 효과도 클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심노무사 제도를 별도로 운영 중인 시군은 2곳밖에 되지 않는 실정인데요. 앞으로 도의 안심노무사 제도를 시군으로 확대 운영하고 그다음에 각질 상담 대표 회선도 시군과 통합해서 운영한다면 시군마다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데 드는 여러 가지 행정적,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도 있고 나아가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참여 희망 시군을 신청받아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고요. 노무사 인력도 현재 이제 2명인데 차츰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도의 운영 사례나 매뉴얼도 시군에 적극적으로 전파해서 시군에도 갑질 상담 및 신고 시스템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럼 만약 내가 지금 직장 내 괴롭힘을 받고 있다. 갑질 상담 안심 노무사 제도에 도움을 받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네. 경북도 소속 공무원이라면 누구든지 간편하게 갑질 상담 안심 노무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요. 네. 상담 방법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그리고 대표번호 1661 5402를 통해서 전화 상담이 가능하고요. 이메일이나 방문을 통한 상담도 가능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익명성 보장인데요. 피해자 또는 제보자가 신분 노출 없이 상담을 받고 해결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서 감사부서로 신고가 되어 정식 사건 조사와 후속 조치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만약 상담만으로도 문제가 해결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피해자는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안내받아서 스스로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군요. 사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게 되는 게 익명성 보장이거든요. 상담자의 네. 익명성 보장. 걱정하지 네. 않아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안심노무사 제도는 상담자의 익명성 보장이 가장 핵심 원칙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상담은 내부 공무원이 아닌 외부 공인노무사와 독립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담 내용이나 개인 인적사항이 유출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상담에 대한 인적사항은 감사부서 담당 공무원에게도 공개되지 않으며 상담자의 인적사항을 유추할 수 있는 어떤 내용도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갑질 문제로 어려움 겪고 있는 경북도 소속 공무원이라면 누구든지 간편하게 갑질 상담 안심 노무사 제도 이용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청년 문화 확산을 위한 조직 문화 새로 고침 캠페인도 함께 추진 중이신데요. 이건 어떤 캠페인인가요? 네, 사실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갑질 문제 등은 조직 문화와 깊숙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조직 문화 새로 고침 캠페인은 건강한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도청 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를 직원들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했고요. 매월 실천 과제 한두 가지씩 정해서 연말까지 캠페인을 전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캠페인 주제는 경청합시다로 정했는데요. 경북의 경, 청렴의 청, 머리끝자를 따서 만들었고요. 상대에 대한 존중의 자세인 경청과 경북 청렴이라는 두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고위직의 청렴 실천 의지를 담은 청렴 실천 챌린지, 그리고 청렴 및 갑질 예방을 위한 부서별 경진대회 등 조직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직원들의 동참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과 시민 공무원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들어볼까요? 네. 경북도는 앞으로도 예방 중심의 정책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고 시군의 대응 시스템도 좀 더 체계화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구성원 간의 존중과 배려, 소통의 조직 문화, 세대의 직급
직급별 인식차를 좁히는 데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없는 활력 넘치고 건강한 조직 문화를 통해서 도민 여러분께 더욱더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경북 발전을 위한 큰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청렴특별도 경북을 만들어가는데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경북도 차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대응을 위해 추진하는 계획안들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경상북도 감사관실 정현희 사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의 검찰은 수사권과 영장 청구권 그리고 기소권과 형 집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이를 개혁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도 뜨거운데요. 오늘은 역대 정권의 검찰 개혁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요한 시사평론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요한입니다. 네, 오늘 법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조금 쉽게 우리 청취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재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어느 정도인지 정리를 해주실까요? 예, 대한민국 검찰은 세계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허. 네, 4개로 압축이 되는데요. 첫 네. 번째로는 수사권입니다. 수사기관이 범죄와 범인을 밝혀내기 위해서 범인, 증거 등을 찾고 수집할 수 있는 권한, 이걸 먼저 검찰이 갖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영장 청구권입니다. 영장 청구권은 영장이라는 게 이제 특정한 법적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자 법원 혹은 판사가 발부하는 공식 문서인데요. 가끔가다 뉴스에서 경찰이 영장을 청구했다, 이거 아닙니다. 경찰이 검사에게 영장을 청구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고, 영장 청구권은 헌법상 검사에게만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체포영장, 구속영장, 수색영장, 압수영장, 보통 수색영장과 압수영장 같이 발부하기 때문에 압생영장이라고 하죠. 이거 검사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소권. 기소라는 게 검사가 법원에 대해서 특정한 형사사건의 심판을 청구하는 소송행위인데 마음에 안 들면 기소를 안 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기소권을 우리나라가 이제 국가기관, 이 검사만 갖고 있기 때문에 기소권을 가지고 있다.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형 집행권. 그러니까 확정된 판결이나 다른 집행 권한에 따라서 법원이 정한 형벌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 그 징역, 금고, 벌금, 다양한 형벌을 실행하는데 이 네 가지가 검찰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굉장히 큰 권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검사의 수사권은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헌법 제12조 제3항과 제16조 검사의 영장 신청권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예. 사실 이렇게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게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헌법에 들어갔나요? 이게 우리나라의 검찰의 막강한 권력은 독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인신구속을 권한을 수사기관에 부여했던 일제강점기 형사제도에서 비롯됐습니다. 네. 일제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조선총독부가 1912년 조선 형사령을 공포하면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일정 기간 붙잡아 놓고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했다. 이게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죠.
미 군정 이후 처음으로 형사소송법을 만들던 당시에 친일 경찰이 많았고 경찰의 인권 수준도 낮았어요. 그래서 경찰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검사를 수사의 주재자로 그리고 사법경찰관의 그 보조자로 규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경찰을 검찰의 통제 아래 두기로 한 건데 그게 지금까지 이어온 겁니다.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다 하다 보니까 수사를 하면 무조건 기소하는 관행이 생겨버렸어요. 이 결정적 변화가 5.16 군사 쿠데타를 기점으로 발생했는데 1961년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사법경찰관은 검사에 신청하여 이 문구가 들어가요. 어허. 이전에는 사법경찰관에서 영장 신청권을 주고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사법경찰관 검사에 신청해서 검사가 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영장 신청권자를 검사로 한정하고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큰 권력이었던 것이죠. 그러네요. 그런데 새 대통령이 집권을 하면 늘 검찰 개혁을 외친단 말이죠. 네. 이게 이 논의가 언제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나요? 예,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초안을 만들던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당시 검찰총장이 한격만이라는 분이 계셨거든요. 네.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수사는 경찰에 맡기고 검사는 기소권만 주는 게 법리상 타당하다. 어허. 근데 여기서 끝쳐야 되는데 네. 근데 그 다음 하지만 100년 뒤에나 가능하다. 라고 했습니다. 어허. 100년 뒤. 1954년에 100년 뒤면은 뭐 2054년입니까? 당시만 해도 경찰은 순사라고 통했던 이 일제 강점기의 기억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경찰을 견제하기 위해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수사권까지 부여받았던 것이죠. 그 이후에 이승만 정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권위주의 정부 기간 동안 각종 고문 사건 경찰이 주도적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에 대한 불신이 커지니까 경찰에 힘 빼자. 그러면서 검찰의 힘을 몰아줬는데 이번에는 검찰이 비대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수많은 비판이 쏟아졌죠. 검찰개혁 움직임이 정권 시기마다 여러 번 있었는데 처음 이 검찰개혁이 시작된 시기는 문민정부, 김영삼 정부 때였습니다. 근데 이때도 공수처 설립에 대한 논의가 공론화됐었는데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때 문민정부 때는 검찰개혁보다 하나회 숙청 등 군개혁이 더 큰 과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김대중 정부 때는 조금 더 검찰 개혁에 대한 논의가 심화됐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서 특별검사제도, 지금 말씀드린 이 특검이 처음 도입됐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처음으로 열린 특검이 1999년 온로비 사건으로 이거 굉장히 유명했는데 그래서 그 온로비 사건으로 밝혀진 게 앙드레 김 이름이 김봉남이다. 이것밖에 없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김태정 법무부 장관이 취임 15일 만에 사퇴하면서 결국 이 특검이 김대중 정부의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됐거든요. 이러면서 검찰개혁 동력을 상실하면서 검찰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런 흐름이 있었군요. 그러면 그 이후에 참여 정부, 노무현 대통령 때죠? 이때는 검찰개혁으로는 어떤 시도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가장 이 검찰개혁에 힘을 많이 쏟았는데 결국은 실패했죠. 예. 그렇죠. 아마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다 기억하실 때 검사와의 대화 TV로 생중계됐습니다. 그때 박경춘 검사가 대통령께서 83학번이라는 보도를 받습니다. 라면서 대학을 나오지 않은 고졸 출신 노무현 대통령을 조롱했습니다. 박경춘 검사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이후에 온갖 반발을 하면서 검찰총장에게 인사권 이양해라 막 요구하고요. 2004년 1월 20일 법 개정을 통해서 검사 동일체 원칙을 법적으로는 폐지합니다. 네.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는 게 전국의 검사를 상명하복의 바탕으로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유기적 조직체로 활동한다는 원리입니다. 검찰은 한 몸이라는 거죠. 네. 그게 법적으로는 폐지됐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계속돼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거 이거 하복하는 일 안 하면 기수 열애하고 왕따 발생. 검사 세계에서도 왕따가 발생합니다. 근데 아직도 남아 있어요. 결국은 참여정부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이게 주된 평이고요.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적 서거는 참여정부의 검찰개혁이 실패했다는 그 증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통상적으로도 또 이렇게 생각을 하죠. 네. 그리고 그 이후로 이명박 정부에서의 검찰 개혁은 논의가 진행됐나요? 논의는 진행되어서 그때도 말이 나왔던 것이 상설특검제 도입 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막 이때 보니까 검찰 개혁하면서 경찰이랑 검찰을 막 싸워서 이명박 대통령이 막 진노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공수처 같은 검찰 개혁안도 나왔는데 뚜렷한 성과 없이 이명박 정부는 그냥 막을 내렸습니다. 그렇죠. 그 이후에 박근혜 정부의 검찰 개혁은 사실 18대 대선 때 후보의 공약 사항이기도 했잖아요. 맞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그러니까 검찰 같은 권력기관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다. 검찰을 아예 새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확실히 개혁할 것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한다. 검사의 적격심사 제도를 강화한다. 등등등 여러 가지 약속. 그러니까 심지어는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한다. 이것까지 공약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는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2013년 4월에 폐지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지켜진 게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검찰 개혁하면 딱 떠오르는 것 중 하나가 문재인 정부거든요. 네. 가장 적극적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실패했다. 이렇게 평가받기도 하는데 문 정부의 검찰 개혁은 어땠나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검찰 개혁만 생각하면 이제 참 한숨만 나오는데요. 주요 국정 어젠다였거든요. 그러니까.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 조정권. 여러모로 미흡한 부분 많고 납득 안 되는 점도 있지만 어쨌든 개혁이란 주장의 연장선상에서 인정할 수 있는 제도적 성과입니다. 근데 이거 빼고는 별로 개혁의 성과 자체가 별로 없어요. 이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2022년 6월에 문재인 정부 5년 검찰 보고서를 발간했었는데 제목이 표류하는 검찰개혁 다가오는 검찰공화국입니다. 검찰공화국 제대로 검찰개혁 안 하다 보니까 검찰공화국 온다 였는데 미래를 예언하듯 검사 출신 대통령이 등장해서 검찰공화국 됐죠. 예. 네. 특수부 검사를 전면에 내세워서 검찰개혁이 가능하지 않다. 뭐 주장을 했지만 예언이 딱 맞아떨어졌고 우리나라 국민은 윤석열 검찰 정권을 전면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검찰 개혁,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나 봅니다. 예. 일단 윤석열 정권에서 기존 민주당계 정당의 검찰개혁 흐름이었던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통한 검찰 권력 약화, 경찰 권력 강화 방향을 전면 폐기합니다. 대신 정권에 항상 복종하는 검찰의 고질병을 극복하기 위해 정치적 중립 그리고 독립성 확보를 목표로 내세웠는데 이게 표면상이에요. 네. 말로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렇죠. 네, 늘 정치적 중립 뭐 이렇게. 박근혜 정부에서 자천됐던 윤석열 검사가 문재인 정부 출범하자마자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이 발탁됐는데 검찰개혁을 사실상 후퇴시킨 것이죠. 좌절된 검찰개혁의 한이 이 윤석열 씨가 20대 대통령 당선된 이후 검찰공화국을 만들었고 이게 12.3 내란이라는 비극까지 이어졌다라고 이야기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되자마자 측근들을 요직에 앉혔는데 뭐 지금도 그 요직 곳곳에 검사 출신들이 다 앉아 있어요. 그렇죠. 네. 지금도 앉아 있어요. 게다가 윤석열 정부 2인자로 불린 한동훈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빠른 속도로 후퇴시켰고 이른바 시행령 꼼수죠. 한동훈 장관은 취임 직후 대통령령이 검사의 수사 개시의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합니다. 기존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로 축소된 검찰의 수사 범위를 넓혀버렸죠. 네. 그래서 대통령령이 개정 시행된 건 2022년 9월입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이 검사 수사권 분리가 다시 원상 복귀된 검찰 수사권 원상 복귀로 후퇴하는데 걸린 시간이 딱 4달, 딱 넉 달밖에 안 돼요. 권력의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넉 달 만에 다 원상 이게 뒤집어지는 겁니다. 네.
지금 2024년 12월 3일 검찰공화국에서 일어난 비상계엄 선포, 정치검찰 없었다면 불가능했다라고 보입니다. 그런 분석까지 나와요. 이제 내란 특검 통과됐으니까 조사해봐야 알겠지만 검찰 역시 이 내란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당시 방첩사, 검찰, 국정원이 선관위 서버 확보를 공모했을 가능성도 나오고 있고 네. 12월 4일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비밀 회동한 4명 중 3명이 검찰 출신입니다. 이완구 법제처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김홍일 유근각권 변호사는 검찰 출신 특수통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으로 내란 비호한테 적극적이었죠. 그렇죠. 뭐 하여튼 윤석열 정부 내에서의 검찰 개혁은 없었고요. 다시 뒤집어졌고 검찰 공화국 만들었다라고 저는 비판합니다. 이제 이재명 정부가 집권을 했으니까 칼을 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앞으로의 검찰 개혁 어떻게 될 건지 우리 국민이 지켜봐야겠고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실까요?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이고 윤석열 시대를 보면서 더 명징해졌죠. 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영장 청구권을 독점하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권력의 악행을 덮었습니다. 윤석열 파면은 곧 검찰에 대한 파면이기도 합니다. 일각에서 검찰은 우리 역사에서 존재의 의지를 다했다. 이런 말까지 나오거든요. 헌법재판소에 의해 민주적 헌정질서에서 퇴장할 것을 명령받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아마 검사들은 좌불안석일 거예요. 예.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에서 검찰 개혁을 어떻게 할지 뭐 지금 경제 살리기 한다고 난리라서 네. 아직 방향은 나오지 않았지만 공약을 통해 예전부터 수사권, 기소권 분리, 공수처 강화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실 거예요. 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라고 해놓고서 검찰 이용해 먹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꾸준히 지켜볼 것이다. 이제 과거와 달리 국민이 직접 개입할 것이다. 아니 친이 쿠짜짜도 막은 국민인데 뭐가 무섭습니까? 그렇죠. 직접 개입할 거예요. 개혁을 거스린다라고 하면 직접 개입할 것이고 더 이상 권력의 농단을 이제 정치권에만 맡겨놓지는 않을 것이다. 이건 확실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까지 안 되었던 검찰 개혁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에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검찰을 이용해서 뭔가 좀 하겠다. 뭐 이런 생각 버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검찰 개혁된 세계를 이루기를 제가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사실 정말 과거와는 다른 우리 국민들입니다. 공직자들이 겸허하게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